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대 끝에 등을 돌린 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밥은 먹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으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도 나를 힘들게 할까? 그대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인연.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 작은 말 한마디에 깊게 남는 상처.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먼저 다쳐버리는 순간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든 인연을 만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부부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오늘 나는 현생의 부부 인연이 어떻게 전생의 업과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긋지긋한 악연처럼 느껴졌던 인연을 어떻게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그리고 세상의 부부와 한 남자의 실제 변화를 통해 그대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괴로움에서 시작하여 조용한 깨달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그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부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면 젊은 날의 열정 대신 함께 늙어갈 것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좋은 인연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표정 하나, 한숨 한 번의 마음이 무너진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하필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내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든 배우자를 만난 걸까? 밤마다 뒤척이며 이 사람과의 인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다가 답을 찾지 못해 눈을 감는 이들이 많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부부는 평생을 다투며 상처만 남기는 것입니까? 모두가 사랑해서 시작했을 텐데 왜 그렇게 다른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나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대여, 사람이 만나는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 둘째,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 셋째, 함께 성장하러 오는 인연. 이 세 가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자리에 어비의 씨앗으로 남아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느 인연이 가장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부부는 세 가지 인연이 가장 진하게 겹쳐 있는 관계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를 이번 생에 와서 갚으러 오기도 하고, 전생에 받은 은혜를 이번 생에 와서 되돌려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쁨과 고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된다. 그러니 그대가 배우자를 볼 때 단지 좋다, 싫다로만 보지 말라. 그대들의 마주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세월과 삶의 빚이 함께 서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세존이 씨여. 만약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전생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까?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대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전생에 그대를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은 그대의 원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해방을 위해서이다. 그대들이여. 부부 인연은 가장 깊은 인연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인연은 대부분 가장 큰 기쁨과 함께 가장 큰 고통을 데려온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배우자는 전생의 원수다. 악연이라서 이렇게 싸우며 산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하고자 한다. 원수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그대는 그 사람 곁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악연처럼 느껴지는 인연일수록 그 안에는 깊은 업의 실타래가 감겨 있다. 오늘 나는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이려 한다. 그대들이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그림자를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침묵의 그림자, 둘째는 폭발의 그림자, 셋째는 외면의 그림자이다. 이 세 가지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대는 지금 어느 그림자 속에 서 있는가? 어떤 부부는 싸우지 않는다. 큰 소리도 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언제나 조용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집은 참 사이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갑다. 나란히 앉아 밥은 먹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 속에 쌓이고 섭섭함은 깊어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 어느 때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 이태식은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고 아내 김영숙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조용히 씻고 나가고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말없이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밥 맛있네요. 이런 말조차 사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서 있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야. 남편도 속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말하면 또 잔소리만 들을 텐데.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20년 전만 해도 이 부부는 싸웠다. 크게 싸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싸우는 것조차 지쳐버렸다. 그렇게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영숙이 쓰러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이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부인께서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곁에서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그날 밤 남편 태식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주름이 깊어진 얼굴, 가늘어진 손, 창백한 입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태식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몸은 좀 어때요? 아침에 뭐 먹고 싶어요? 오늘 날씨 좋던데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내도 대답이 짧았다.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피곤해요. 그러나 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아내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소. 2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소. 아내 영숙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서운함만 쌓아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20년 동안 쌓였던 말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대들이여. 침묵은 지혜로운 침묵이 아니면 독이 된다. 이 침묵은 두려움과 체념이 만든 침묵이다. 이 말 했다가 또 싸우겠지. 이제 다 늦었지. 뭘 말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묵묵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등 뒤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틀어진 대화들이 조용히 앉아있다. 참된 침묵은 마음이 정리된 뒤에 찾아오는 고요이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 그대가 혹시 이런 침묵 속에 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큰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당신, 요즘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예전처럼 한 번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한 문장이 전생에서부터 막혀있던 말의 물기를 다시 열어줄지 모른다. 또 어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금방 불이 붙는다. 또 그 얘기야?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아갈 곳을 잃는다. 민준과 서연은 결혼한 지 7년차 30대 부부였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싸우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메뉴 정하다가 싸우고, 주말에 청소 문제로 싸우고, 명절에 친정시댁 문제로 싸웠다. 싸울 때마다 민주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유난이야? 서연도 지지 않았다. 내가 유난이야? 당신이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두 사람은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지쳐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또 사소한 일로 폭발했다. 민주는 어느 날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형, 나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친구가 물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같이 살아? 진짜 싫으면 헤어지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했다. 이렇게 싸우면서도 서연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됐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부부 싸움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쌓인 상처와 두려움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 서연이 한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감정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였어. 민주는 그날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10초만 참아보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려는 말인가? 처음에는 어려웠다. 10초를 참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조금씩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또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왜 맨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가요? 예전 같으면 민주는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설거지가 뭐가 중요해? 그러나 그날 민주는 10초를 참고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신경을 못 썼네.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서연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괜찮아. 나도 너무 예민하게 말했어. 당신도 힘들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싸우지 않았다. 민주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10초. 단 10초가 우리 부부의 하루를 바꿨다. 이 작은 10초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화의 고리를 끊어주는 걸까? 그대들이여. 폭발은 순간의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던졌던 말들이 이번 생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된다. 그대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지금 내 입에서 나가려는 이 말은 이번 생에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업의 고리를 끊거나 더 단단하게 묶거나 한다. 폭발의 반대는 감정이 없는 돌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폭발의 반대는 멈춰서 보는 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렇게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의 말은 불길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외면이다. 싸우지도 않는다. 말도 하지 않는다. 관심도 두지 않는다. 서로를 향해 있었던 시선은 이제 텔레비전, 휴대폰,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며 살게 될 때 그 집은 이미 몸만 머무는 곳이 되고 만다. 재석과 미영은 결혼 15년 차 40대 부부였다.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석은 바로 휴대폰을 보고 미영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렸다. 저녁에는 재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미영은 방에서 유튜브를 봤다. 주말에는 재석은 골프를 가고 미영은 친구들을 만났다.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은 점점 멀어졌다. 어느 날 중학생인 아들이 미영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 왜 요즘 두 분이 서로 말도 안 하시고 피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지금 아이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날 밤, 미영은 재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서로한테 무관심한 것 같지 않아요? 재석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가요? 우린 싸우지도 않잖아요.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재석은 그제야 TV를 껐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저녁 산책같이 해요. 딱 15분만.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같이 걷기만 해요. 재석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영의 눈빛이 간절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산책은 어색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말이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꽃 핀 거 보이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미영은 놀라면서도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올해 새로 심은가 봐요. 그렇게 아주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산책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재석과 미영은 산책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다. 미영은 생각했다. 오늘은 못 나가겠네. 그런데 재석이 먼저 우산을 들고 나왔다. 비 오는데도 산책할래요? 우산 쓰고 가면 나름 운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미영은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런 말을 한 게 도대체 얼마만이지?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쓰고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대들이여. 외면은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싸움 속에는 그래도 기대가 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지 모른다. 는 마지막 기대가 남아있기에 큰 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은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무관심이 자리 잡은 상태이다. 전생에서 서로 너무 많이 싸워 지쳐버린 인연들은 이번 생에 와서 이렇게 침묵과 외면의 형태로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외면의 반대는 거창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아주 작은 관심 하나에서 다시 시작된다. 오늘 아침밥 맛있네요. 오늘 약 드셨어요?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요. 사랑의 말이 아니라도 좋다. 사소한 돌봄의 말들이 외면의 얼음을 천천히 녹여나간다. 그대들이여.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생과 현생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며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보고자 한다. 어느 때 한 남자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아내가 너무 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사람은 저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고 늘 비교하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보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전생에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갚아야 하는 걸까? 정말로 이 사람은 제 인생의 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아내가 그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처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아내를 벌이라 부를 때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죄인으로 세우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벌하고 있으니 그 어떤 관계도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 인연은 전생의 업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대의 아내가 이번 생에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전생에서 그대와 아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대가 아내를 울게 했을 수도 있고 아내가 그대를 버렸을 수도 있다. 어떤 생에서는 그대가 가해자였고 또 다른 생에서는 그대가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그대가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이다. 그대는 원망으로 또 하나의 상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로 오래된 업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라. 왜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이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내가 알려준 대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아내의 마음에 빚을 남긴 말은 무엇인가? 오늘 아내의 화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날카로운 말만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에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러던데. 당신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났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저렇게 비교하는 말을 할 때 그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혹시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날카로운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또 이렇게 말했다. 다른 집은 명절 보너스로 여행도 가던데 우리는 뭐예요? 예전 같았으면 남자는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돈 벌어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나 그날 남자는 한 박자 멈추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주변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지요. 내가 더 잘 벌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내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다.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날 밤, 남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아내의 말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만 들었다. 3개월이 지나자 남자는 자신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녁을 태웠다. 아이고, 또 태웠네. 오늘 정신이 없어서. 예전 같았으면 남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 좀 차려요. 밥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날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평생 함께 살 사람인데 상처 주는 말보다 따뜻한 말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졌어요. 아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먼저 잡은 손이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 남자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아내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퍼고 국을 담고 반찬을 꺼냈다. 오늘은 뭘 해줄까? 어제 고기 먹었으니 오늘은 채소 반찬 해야지. 그 뒷모습이 갑자기 애틋하게 느껴졌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이 사람의 날카로운 말만 들었지. 조용히 베풀어 주던 작은 것들은 보지 못했구나.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요. 당신이 매일 아침 이렇게 밥 차려주는 거. 아내는 놀라며 돌아봤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자는 다시 내게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처님, 전생의 원수라고만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이번 생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찾아온 스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고, 제 퉁명스러운 말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여. 원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업의 이름일 뿐이다. 그대가 이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지난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원망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날 남자가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도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남편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제 불안과 두려움을 남편에게 날카로운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까?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변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제 마음을 바꾸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여. 부부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다. 그대가 남편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그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거울을 닦기 시작했고 그 깨끗해진 거울에 그대의 진짜 모습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저도 이제 제 마음의 거울을 닦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연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진다. 원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외면하는 시선 대신 마주보는 눈빛 하나. 그 작은 선택이 쌓여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대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세 쌍의 부부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그대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원망 대신 관찰로 시작하라. 그대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보라. 지금 이 사람의 말 뒤에는 어떤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는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배우자는 어쩌면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 늘 비교하는 배우자는 속으로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 전생의 인연은 단지 벌로만 찾아오지 않는다. 상처난 마음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한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 그대가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원망은 이해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둘째, 말의 업을 줄여라. 부부 사이의 싸움 대부분은 사건보다 말 때문에 깊어진다. 전생에서 서로를 찌른 말이 이번 생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된다. 그대가 입을 열기 전에 단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다음 생까지 갚아야 할 빚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가볍게 하는 작은 선물이 될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크나큰 업을 막아줄 것이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된다. 셋째, 원인을 받기 아닌 안으로. 많은 이들이 말한다. 부처님,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연의 법에서는 이렇게 본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오래된 업 때문이다. 배우자는 그대의 상처와 성질, 욕심과 두려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이 너무 싫어. 깨뜨려 버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거울을 깨뜨린다 해서 얼굴의 얼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전화는 당신이 잘못이야 해서 내 마음에 이런 화와 집착이 있구나로 방향을 돌리는 데서 시작된다. 넷째, 그래도 너무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그대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상처내는 관계라면 그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인연은 함께 서 있을 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계속해서 부서지게 만들고 있는가? 부처의 가르침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도 살고 상대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인연을 더 이상 악연으로 쌓지 않는 마지막 자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선택조차 원망이나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상처내지 않기 위한 결심이어야 한다. 그렇게 떠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덜 아픈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대들이여, 부부 인연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부부가 싸우면 가장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식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익힌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의 부부 사이에서 다시 반복될 때 그 갈등의 그림자는 자식들의 마음에까지 드리워진다. 어릴 적 내내 부모의 싸움을 보며 자란 아이는 커서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워버린 대화 습관과 감정의 패턴은 어느샌가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업이 이어지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대들이여, 부부 인연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악연의 고리를 한번 끊어주면 그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 자식들은 조금 더 가벼운 인연을 살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며 내뱉는 말 대신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싸움의 업을 쌓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 짐을 넘기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고리를 이 생에서 끊어주는 용기가 된다. 그대들이여,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부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과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보라. 현재의 얼굴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을 떠올려보라. 젊었을 때의 눈빛, 서툴렀던 말투, 어색하지만 설레던 걸음, 그때의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라. 그때의 나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았을까? 그대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전생의 인연을 떠나 이번 생의 선택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진심의 조각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생의 부부 인연은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업을 어떻게 끝낼지는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대들이여. 이제 이렇게 말해보라.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이번 생에 나는 이 인연을 악연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집착 대신 놓아버림을, 폭발 대신 고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하루의 작은 행동, 한마디의 말, 잠들기 전 짧은 호흡으로 이어질 때 그대는 이미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강물 위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리를 건너는 길 위에서 그대의 남은 생이 조용한 평화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을 마치는 날, 그대가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현생에 만난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조금 더 깊어진 사람으로 이 길을 떠납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그대들의 길 위에 이 축원을 올린다. 혹시 그대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떠올리며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현생의 부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마음의 빚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인연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원망입니까? 체념입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작은 희망입니까? 그대의 솔직한 고백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 이야기가 그대의 인연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